네, 안녕하세요. 신명 아래태 교육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문제도 어렵고 그렇지만 또 어찌 보면은 대부분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이라서 만점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만점을 하셔가지고 이제 또 저한테 또 글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올려야 되네요. 자, 1번 문제 좀 볼게요. 인간 본성에 대하여 백지설을 주장한 교육 사상가가 누구냐?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자, 인간 본성. 자, 인간 본성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지 또는 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백지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백지설. 타블라 라사라고 워낙 유명하죠. 백지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하얀 백지와 같이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데카르트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동들은 본질적으로 관념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태어날 때 이 백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하얀 종이처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하얀 종이처럼 태어난다. 이거를 백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즉, 이 안에 하나하나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성장해 나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유명한 이 사람이죠. 존 노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험주의의 개척자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존 노크. 워낙 유명해서 강의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장자크 루소라고 하죠. 18세기 프랑스. 여러분들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에밀이라는 소설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시험 문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출제 아마 빈도 1순위였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몬테소리, 여러분들 몬테소리 법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아동 중심의 독립적인 교육 철학을 주장했던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 그죠? 의사이면서 이제 교육자가 됐죠. 그 다음에 19세기 초반에 페스탈로치, 우리 그 고아들의 성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3H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전인 교육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를 가볼까요? 2번 문제 눌러봅시다. 자, 교육사 문제가 등장을 했죠. 을사늑약, 을사늑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시니까 굉장히 좀 치욕적이죠.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1905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강제로 외교권이 박탈이 됐죠. 그때를 우리가 이제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제 억지로 맺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늑약이라고 합니다. 을사년에 늑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05년이죠.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1905년 11월 17일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외우실 겁니다. 1905년에 굴레를 씌워서 억지로 맺은 거를 우리가 늑약이라고 한다. 늑약. 을사년에 늑약이라고 하죠. 자, 을사늑약 이전에 설립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여러분 이제 하시면서 밑줄을 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제학당 굉장히 유명합니다. 1885년입니다. 1885년 배제. 원래 그 배제라는 뜻이 북돋은다. 이 배자가 북돋은다는 뜻이고 이거 인재라는 뜻이에요. 인재를 북돋은다라는 뜻으로 1885년에 이제 고종 임금께서도 이제 소위 여기에다가 이제 그 현판을 내려줄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교사 중에 아펜젤러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에 의해서 이제 근대식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인 입장이라 개신교 중등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산이 있죠. 오산학교라고 있는데 오산학교가 이게 이제 1907년이에요. 1907년인데 여러분들 오산 그러면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용산구 보강동인가 어디 가면요. 굉장히 뷰가 좋은
오산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 제가 지금까지 돌아본 학교 중에서 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일부러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교문에 딱 들어가니까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흉상이 딱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근대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물론 이제 개인이 설립했기 때문에 이제 사립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을사늑약 이전에 설립된 교육기관이 어떤 거냐, 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했더니 얘는 1905년 이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답이 됩니다. 그죠? 일단은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두 개가 또 왜 엄청 유명합니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원산의 학사. 원산은 이제 북한 땅이죠.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 한 요 정도가 돼요. 요 정도에 보면 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사, 옛날에 학사를 학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민이 합작으로 해서 만든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다 해서 이게 1883 이거 외우라고 많이 했었죠. 1883이라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3년 늦게 1886 여기 60이라는 게 이제 영재를 기른다 그런 뜻이에요. 공원이라는 게 공평하게 이제 집이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학교를 뜻할 때 공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산학사하고 유경공원이 시험 문제에 워낙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도 보면 1885, 1883, 1886 전부 다 이제 19세기 말인데 요것만 20세기 초죠. 오산학교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을사늑약 이전에 설립된 이렇죠.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오산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예전에 제가 얘하고 얘는 외우라고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얘네들하고 생길 때 배제학당이라든가 그 외 이화학당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한번 외우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쉽게 풀려면 또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근데 요즘에 이 교육사 문제가 이렇게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연도는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까요? 3번. 자, 교육평가 문제가 하나 등장했죠. 여러분들 여기 규준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놓고 이 규준과 대응되는 게 준거라고 하죠. 규준과 준거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규준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준자가 뭐냐? 따른다라는 뜻이야. 따르다. 따른다는 게 앞에 있는 규가 뭐냐면 법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을 따르는 게 어떤 법이냐? 그 집단의 법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받았던 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평가였죠. 상대평가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룰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규준이고 이거와 반대가 뭐냐? 준거죠. 거를 따르겠다는 거야. 거라는 게 근거가 되는 걸 따르겠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준지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특성만 찾으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대평가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믿을 만한 평가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1등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꼴등까지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순위를 매기는데 그 학생들한테 어찌됐건 시험을 봐가지고 했더니 1등은 1등이 나와요. 대부분이. 꼴찌는 꼴찌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들한테 시험도 보고 또 다른 집단에 봐도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1등이고 누군가는 꼴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시험 도구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믿을만해. 그 믿을만하다는 게 뭐냐? 요 말이잖아. 신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요건 맞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당도를 더 강조를 하는데 그런 거 차이가 있죠. 맞죠? 자, 여러분들 상대평가는 뭘 하냐? 엘리트를 뽑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를 뽑아서 그 다음 단계로 올리든지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발이라고 그래요. 선발. 그래서 선발적 교육관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받아왔던 평가가 대부분 무슨 평가다? 규준지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규준지향.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뭐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타당도라고 적으면 되고 여기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발달적 교육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가면은 인본주의적 교육관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도. 자, 여기 보면 편포라는 게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적정하게 나눠져야 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나눠져야 돼. 선발적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분포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분포가 있을 때 여기 보세요. 가장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이쪽에 있을 거야.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순서가 여기는 한 명이 있고 여기도 한 명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또 한 2명 있고 여기도 한 2명 있고 여기 한 3명 있고 예를 들어서 뭐 3명, 4명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가장 많이 몰리게 돼요. 이거를 선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를 정상분포라고 해요. 정상분포.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검사 점수의 부적인 편포를 기대한다. 부적이라는 건 어느 한쪽으로 밀려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절반 나눈 게 아니라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들 목표치에 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50점이고 여기가 만약 0점이고 여기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여기 예를 들어 80점 있으면 여기에 아이들이 다 몰려 있으면 좋겠어. 요 주변에.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죠. 이런 편포를 갖다가 우리가 부적 편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뒤에 부가 붙었잖아.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라는 건 이 꼬리 부분을 가지고 꼬리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부적 편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길게 나가면 정적 편포라고 얘기하죠. 꼴찌들만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 상대 평가는 이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이거는 오히려 반대가 중거지향 평가가 기대하죠. 평가 결과를 상대적인 서열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이 판단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얘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가에서 상대 평가하고 절대 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공부 조금만 하면은 풀 수 있는 것들이었다. 자, 4번 가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무슨 예산? 학교 예산. 이런 거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 무슨 예산? 학교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학교 예산. 자, 여기 보면은 기획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 연기준, 품목별 예산제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거 학교 예산제도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예산 기법을 얘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들이긴 해요. 학교에서 이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없어. 근데 이거 봐. 기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획. 뭔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겠다 이런 얘기고 성과라는 건 얼마나 성과가 났느냐 이거야. 돈을 이만큼 들었을 때 단가 곱하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0이라는 건 이건 제로야, 제로. 완전히 엎어놓고 새로 시작하자 이 얘기고 품목이라는 거는 뭐야? 요 돈은 인건비로 나갈 거야. 이 돈은 뭐 의자나 뭐 책상 나갈 때 나갈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품목별 예산제도인데 여기 뭐 읽어보면 이거잖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 있는지도 관심 없어. 모든 사업과 활동을 그냥 새롭게 검토하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지. 그 얘기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얼마 전에 여러분들 코로나19라는 게 왔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 코로나19는 방역하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야. 그런데 방역비를 조금밖에 안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학교 예산이 방역 예산이 얼마 없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그 다음 연도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엎어놔야 돼. 전부 다 그냥 엎어버린 상태에서 새롭게 검토해서 방역이 1등 뭐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뭐는 위생용품은 2등 이렇게 순서를 매겨가지고 얘부터 하자 이거야. 이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자. 이게 뭐야? 제로야, 제로. 제로 상태로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야. 교직원의 적극적인 학교 경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왜?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모여봐. 작년에 이러 했는데 자, 내년에 어떻게 할래?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 내년에는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유도할 수 있겠죠.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면 대신 너도 나도 막 얘기하다 보면 비용이나 인원 절감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뭐야? 0이야, 0.
0으로 놓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도. 이걸 제로 베이스 버지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를 다 봤지만 이 0기준 예산 제도를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심지어 코로나가 왔는데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겁이 나거든. 이게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지금 당장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짤 때 완전히 엎어놓고 할까? 그럴 학교가 어디 있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자, 5번 봅시다. 자, 동기이론. 여러분들 이 동기이론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동기이론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교육행정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동기이론 워낙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동기이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귀인. 원인을 어디로 할 것인가? 성공이냐 실패냐? 했을 경우 너 뭐 때문에 성공했니? 너 뭐 때문에 실패했니? 자, 이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게 귀인. 이것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는 그 와이너라는 학자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갖다가 뭐 운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능력이라 이런 얘기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에요. 자,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건 뭐냐? 기대치는 높은데 내가 과연 거기다 얼마나 의미를 부여했으면 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게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쳐. 내가 이것만 공부하면 10이 돼. 그런데 그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만약에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곱하기 하면 0이 돼버려. 그래서 이거는 기대나 이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도 여러분들 혹시 애킨슨이라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애킨슨의 동기 이론, 동기 이론 굉장히 기대 가치 이론 맞지만 그 중에서도 애킨슨의 이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 목표 지향성이라는 게 뭐야? 성취하려는 목표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내가 예를 들어 탁구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제 탁구 수업을 하는데 탁구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드라이브를 열심히 해요. 뭐 다른 보상 없이 그냥 오로지 자기는 드라이브만 열심히 해서 나는 그걸 숙달하고 싶어. 그래서 숙달에 굉장히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쟤만 이기면 되지 무슨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약간 이렇게 재밌게 해가지고 나는 쟤만 이기면 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수행 목표를 가진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구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론이 바로 성취 목표 지향성 이론이라는 게 있었고, 자기 결정성이라는 게 뭐야?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동기화가 잘 돼라고 하는 이론이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에드워드 대시하고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거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갖고 있대. 맞아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나는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라는 이런 선택.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나는 누구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동기화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가 있어서 이것들이 잘 융합이 돼가지고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동기화 된다는 거야. 원래 동기라는 거는 행동을 일으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내가 만약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동기도 내재 동기가 있고 외재 동기가 있어요. 내재 동기는 내가 흥미가 있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볼을 열심히 차고 있어. 그러면 너 그거 왜 하니? 그러면 그냥 좋아서. 그게 내재 동기야. 근데 외재 동기 어떤 애가 또 열심히 차고 있어. 야, 너는 그거 꼭 이 시간에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니? 했더니 우리 아빠가 이거 열심히 하면요 스마트폰을 준다고 했어요. 라든가 외재로 동기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연구자들은 이분법적 개념 하에서 연구를 했대요. 이분법이라는 게 뭐야? 너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 얘가 낮아져. 이렇게. 여러분들 봐. 어떤 아이가 집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혼자서. 너 뭐 하니? 했더니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너 그거 공부 열심히 해서 문제 잘 풀면 아빠가 용돈 줄게. 그러면 갑자기 에이씨 하기 싫어져.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시절이 1970년대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10년 만에 1980년대가 되니까 이거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얘네 둘은 이렇게 완전히 나눠진 게 아니라 벗어나자. 벗어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율성 수준이라는 게 있대. 수준. 여러분들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수준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사이였어. 근데 이분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단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야. 자율성 수준에 따라서 세분화된 동기가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있어. 근데 외재적으로 또 동기화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외재적인 동기하고 여기는 뭐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외재와 내재가 같은 선상에 있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했던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에요. 이 이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옛날에는 내재 동기, 외재 동기가 이렇게 서로 간에 대립이 돼서 얘가 높으면 얘는 내려가고 얘가 높으면 얘가 내려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80년대가 되니까 대시하고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아니야, 그렇진 않아. 얘네 둘도 서로 간에 같은 선상에 있는데 동기가 아무것도 없는 애도 있지만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 가만히 봤더니 외재 동기도 있더라 이거야. 요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들이 대부분 약간 좀 혼합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공부하고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죠? 자,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6번 문제, 학습 이론이네, 학습 이론. 여러분들 보세요. 구성주의 무슨 이론, 학습 이론. 그렇다면 학습 이론이니까 교육심리학 쪽에 학습 쪽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구성주의라는 건 만들어 간다는 뜻이죠.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밑줄을 딱 그어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읽다 보면 학습이 됩니다, 이거는. 자, 1번 보세요. 의미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실제적 과제 별표시. 무슨 과제?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할 때 일어난대. 실제적 과제라는 게 뭐냐면, 너 지금 우리 말이야. 미세먼지가 지금 엄청 많이 왔어. 지금 밖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무슨 과제야? 실제적 과제야, 실제적 과제. 자, 우리가 지금 지금 건너가야 돼. 배를 만들어야 되거든. 자, 여기 재료가 다 있어. 어떻게 하면 되지? 실제적 과제야. 자, 이런 거 할 때 일어난다. 무슨 학습이? 의미 있는 학습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 자, 두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상호작용.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혼자 못해요.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협동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 이걸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식 구성의 토대가 된대. 학습을 촉진한대. 자, 그렇다면 혼자 앉아서 막 공부하던 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그게 아니라 같이 공부해야 돼. 같이 공부해야 뭔가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 자, 3번. 학습자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는 거, 이거 옛날에 하던 거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공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전달했지, 옛날에는.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받아 적는 거 전달했지. 근데 전달받기보다는, 여기 중요한 거 또 나오죠? 동그라미 별표시.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낸대. 어떻게 만들어내? 하지만 학생들은요, 요즘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거를 뭔다? 구성주의라고 해요. 구성주의. 무슨 주의? 구성주의라고 그래. 자, 그렇다면 이 구성주의 있잖아요. 자, 이 주의라는 건 뭔가 따른다는 뜻이에요. 구성주의와 이렇게 대립되는 게 뭐가 있겠어?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 객관주의. 객관주의라는 건 지식의 절대성이야. 객관적으로 여긴가 어딘가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자, 그런 거를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하고, 이건 굉장히 주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4번. 새로운 학습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원래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안다. 그런데 얘와 독립적이냐? 독립이라는 건 뭐야? 자, 지금부터 하나를 가르쳐주고, 둘을 가르쳐주고, 셋을 가르치고, 얘는 다 따로 해도 돼. 옛날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1과 2가 3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여기 뭐야?
독립적으로 이런 말이 안 되고 연결이 돼야 돼. 아주 면밀하게 연결이 될 때, 연결돼 처리될 때 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게 틀린 거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되나? 아까 전에 여기 뭐라고 돼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도 어찌 보면 구성주의에 관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도 뭐 이 정도면 다 해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학자 이름을 물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디르켐, 드리븐, 부르디웨, 블룸, 뭐 강의 시간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마 외웠을 건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문화자본이라는 얘기가 벌표에서 빡 해놔야 돼. 학업성취, 자, 보세요. 원래 학업성취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학업성취가 올라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혼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에다 돈 많이 들이고 이러면 성적이 많이 올라갔던 게 뭐 어느 정도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나오지, 사교육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돈 있는 부모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획기적인 게 나왔어요. 원래 자본이 돈이거든.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 문화가 붙었어. 문화가 돈이 된다는 거야. 근데 문화가 뭐냐? 여러분들 왜 그런 애, 어떤 애들은 말투도 그렇고 뭐 음악도 클래식 음악 듣고 뭐 엄마랑 같이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 와서 그런지 뭐 유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이게 문화 자본이야. 걔는 이미 그런 걸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측면의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해서 학교 다니면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화 자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이제 얼마 전에 한 3년 됐네.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죠? 워낙 유명했던 부르디웨라고 하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석학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대단히 그 큰 슬픔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문화자본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래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어. 고생해서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월급 받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도 않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특히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문화를 갖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주로 근무하는 게 어디야? 학교, 아니면 무슨 도서관, 아니면 교육청. 거기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야? 책이야. 공부하는 곳들이야. 교육하는 곳이야.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문화거든. 문화가 주변에 쌓여 있어. 그냥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공무원 월급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위안이 됩니다. 자,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아이들하고 나중에 여행도 많이 가세요. 그 여행도 그 아이한테는 문화가 돼. 문화적 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있을 때 막 그 부부싸움 할 때 좀 말 심하게 하고 이러면 안 돼. 왜? 그 아이는 그걸 보고 배워요. 그게 바로 문화거든. 가정의 문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디르켐 여러분들 아시죠? 교육사회학에서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 교육은 사회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편성, 그렇죠? 보편성이라는 거 들어봤죠? 보편성, 그 다음에 뭐 특수성,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져라고 주장했던 분이 에밀 디르켐이라고 하죠. 교육사회학에서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에요. 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드리븐이라는 사람이 요거 좋아. 그래, 학교에 가면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여기다 플러스 2개 더 했잖아. 성취라는 개념, 그 다음에 독립성이라는 이런 것도 규범으로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드리븐이라는 학자.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코로나 시절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고 가면 안 되겠지만 이게 1년, 2년, 3년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근데 왜 보내? 왜? 집에서 공부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집에서 하기가 어렵거든. 회장, 부회장,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미화부장, 뭔부장, 뭐, 체육부장, 이런 걸 통해서 이 독립성, 성취성,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울 기회가 온라인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듯이, 이 디르켐을 이어받아서 드리븐이라는 사람이 4대 규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보편성인 것들, 특수성 이런 것도 배우지만은 성취성이라든가 독립성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는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제 문화 자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문화적으로 재생산된다. 그러니까 문화를 가진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그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좋아. 그럼 그 아이는 분명히 1, 2등을 하고 상위권이 돼서 또 다시 나가서 상위권 클래스에 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문화 자본이 없는 아이들, 돈은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투라든가, 뭐 부모님이 하기도 없고 좀 뭐 공부 분위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은 분명히 학교에 오면 학업 성취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잘 못할 거란 말이야. 그 아이들은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위 클래스 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산된다. 뭐로? 문화로 재생산된다. 이거 그래서 문화적인 재생산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이분. 여러분들 블룸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완전학습 주장했던 사람이죠? 완전학습. 95%의 학생 중에서 90% 이상은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라고 주장했던 게 완전학습인데 그걸 주장했던 분. 그 다음에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교육 목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죠? 지식. 근데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지식. 이거보다 조금 높은 이해. 그 다음에 뭐 적용, 뭐 분석, 종합, 평가.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로 뭐 지식 이해 요 정도 수준에서 아마 거의 끝났을 거야. 이 뭐 적용한다, 뭐 분석한다, 종합. 이 정도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교육 목표를 분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너무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사실은 너무 쉬웠다. 왜? 문화 들어가면 부르디에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로 분류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 이번에는. 자, 8번 봅시다. 자, 2022년에 고시한 20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뭐 총론이야. 강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총론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무슨 역량? 자, 여러분도 핵심 역량 외우라고 했었죠. 몇 가지가 있어? 6가지 외우라고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뭐였죠? 자기관리 역량부터 있죠? 자기관리 역량,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창의적 사고, 창의적인 사고, 그 다음에, 심미적인 감성,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묻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협력적인 의사소통,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동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름이 좀 바뀌었다. 2015에서 2022가 요거 하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이렇게 6가지에 뭐가 있다? 역량이라는 게 있다. 그걸 핵심적인 역량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일반 역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총론 있죠? 총론에서 얘기하는 이 역량은 일반적인 역량을 얘기해. 근데 일반적인 역량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6가지, 이게 핵심 역량이거든. 근데 여기 엉뚱한 거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그죠?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론에서 얘기해. 여러분들, 총론 말고 뭐가 있다? 강론이라고 있다, 강론. 강론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처럼 강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역량이 있어요. 그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분명히 이게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요 문제는 여러분들 이건 제가 헤아려 보진 못했지만 그냥 뻥튀기로 하면 10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1000번은 얘기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라. 이거 아마 문제 딱 보고 나서 씩 웃고 그냥 푹 찍어 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 PBL, 프로블렘 베이스드 이런 얘기죠. 문제에 기반한 학습이라는 거.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찾아봅시다. 요거 여러분들 예전에 의과대학에서 우리 의대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환자가 오면은 막 어찌 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문제를 주자, 문제를. 그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조화된 문제를 줘야겠어? 비구조화된 문제를. 여러분들 문제가 왔어. 다 우리가 목표, 뭐, 틀, 방법,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줘야 돼? 아니면 그냥 뭔지 잘 모르겠어. 갑자기 막 복잡스러운 문제를 줘야 돼.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문제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야. 1번. 자, 구조화된 문제. 이거 아니거든. 어떤 문제? 여기 앞쪽에 뭐가? 비구조하다. 이렇게 해야 돼. 비구조.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는 문제가 툭 떨어져야 돼. 그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해야 돼. 그래야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건데, 이거는 옳지 않은 게 답이 나왔고, 활동의 안내자이자 촉진자로서의, 그러면은 선생님은 막 열심히 전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구조화된 틀을 받아라 이런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야? 안내만 해주고 촉진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학습할 수 있도록 촉진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학습자 스스로가, 이게 중요하잖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별표시.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202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 주도성. 학습을 수행하는 원리를 강조하는 거. 이게 맞거든. 그 다음에 학습자 간에 아까 뭐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못해. 협력, 상호작용.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 이거 해야 되거든. 왜? 혼자 못 풀어. 구조화된 문제는 혼자 풀어. 책을 갖고 공부하면 되는데 비구조화된 문제는 못 풀어요. 같이 풀어야 돼. 협력적인 문제 해결 과정 중요시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기반 학습이 어떤 거냐, 이런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였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20 개정 과정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PBL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PBL이라 하더라도 여기 프로블렘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건 좀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에 상담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상담. 여기 봤더니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칼 로저스 중요하죠? 칼 로저스. 인본주의적 접근.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는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조건 공감해줘, 받아들여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상담을 받아봤는지도 요즘엔 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인지행동이라는 건 생각을 바꿔라는 얘기야. 인지가 뭐야? 네가 알고 있던 생각을 좀 바꿔. 그럼 행동이 바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인지행동이거든. 정신분석은 뭡니까? 여러분들 프로이트 들어봐요. 프로이트. 자,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해서 예전에 어렸을 적에 얘가 뭔가 억압된 게 있네. 자, 요걸 분석해가지고 좀, 치료하면 어떨까라고 주장하는 게 정신분석 상담이고, 행동주의 상담이라는 건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야, 너 그거 조건화됐다. 그럼 우리가 다르게 바꾸자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 상담이에요. 여기 보세요. 한 내담자라는 게 학생이에요, 학생. 자, 올레자입니다. 왔습니다. 나는 가정환경 때문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건 무슨 말도. 가정환경 때문에 왜 항상 실패를 해? 성공하는 애들도 있거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는 애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생각 바꿔야 돼. 가난한 애들도 성공하는 애 너무 많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상담자는 선생님이 자, 이러한 사고가 비합리적이잖아. 이거 지적해 줘야 돼. 야, 비합리적. 아니, 가정환경 때문에 실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가정환경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지. 부잣집 아이들도 실패하거든. 그건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해. 라고 지적을 해주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꾸는 거야. 이게 인지야, 인지. 인지라는 게 사고거든, 이게. 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사고로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후에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변화시킨대. 봐. 사고를 바꿔서 이게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돼. 요걸 무슨 상담이라 그래? 인지행동 상담이에요. 여러분들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지행동 상담에서 A, B, C, D, E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논박이야, 논박. 왜? 네가 비합리적이야. 네가 비합리적인 걸 내가 한번 논박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걸 합리적 사고로 바꾸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요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인지행동 상담이라고 하면 워낙 유명합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얘가. 역시나 10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그 다음. 자, 법 문제가 나왔죠? 무슨 법? 평생교육법. 별표시 시험 문제 이상하게 많이 나옵니다. 평생교육법이. 거의 뭐 매년 나오든가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밑줄 쫙 꺼놓고, 자,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상관은 자격, 학력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평생교육 과정을 열심히, 어디 가서 드럼을 열심히 쳤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드럼 자격을 주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만큼은 학점을 이수를 인정을 해주더니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학력이라고 하는데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평생교육 시설이거든. 여기도. 봐. 2번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제가 강의 시간에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요거. 학원법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학원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야. 내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그 넥스트 또는 모두공. 자, 학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법에서. 이 법에서는 학원의 종류가 2개가 있는데 여기 봐.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 초, 중, 고 대상을 하는 게 바로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이야. 이거는 학원이야. 이건 학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넥스트, 모두공. 자, 여기는 학원일까 아닐까? 학원이 아니야. 여기는 평생교육기관이야. 평생교육기관.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학원 중에서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는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이거는 학원이야.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무슨 학원들이 있죠. 그건 학원이 맞아. 그런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온라인 학습, 이거는 학원이 아니라 뭐다? 평생교육기관이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학원이 아니었어요? 학원은 학원인데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니 그럼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아니잖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제가 평생교육법 얘기하고 요 학원법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만점 나왔을 거야. 그러면 보세요. 평생교육 이용권이라는 게 있다. 답은 일단 이겁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뭐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그 방과후 바우처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랑 마찬가지죠. 요즘에도 여러분들 평생교육은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여러분들 관련해서 신청하면은 뭐 1년에 얼마더라? 뭐 30만 원에서부터 뭐 100만 원까지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해당이 되면. 평생교육의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과정, 시간 등에 관해서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하는 거야. 평생교육을 하시는 이분들이 정해서 학습자의 대신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해야겠죠. 저 이거 해주세요. 저 교육 법령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교육 법령 하거든. 이런 게 바로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것도 우리 수강생들은 다 맞는 게 맞아요. 강의를 안 들었다면 몰라도 강의를 들었으면 사실은 이거는 맞으셔야 돼. 자, 너무 또 중요하신 분이 나왔죠. 켈러 워낙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ARCS 모형 이것도 뭐 그냥 제가 자꾸 농담으로 1000번, 10,000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A가 여러분들 어텐션이잖아요. 주의 집중의 약자죠. 그 다음에 렐러번스, 관련성, 주의 집중, 관련성, 그 다음에 컴피던스, 세티스팩션 해갖고 자신감, 만족도 뭐 이런 거 이거를 둬서 동기를 유발한다. 1번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밑줄 딱 꺼놓고 1번 학습 동기를 설계할 때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켈러의 ARCS 모형이죠.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2번째. 자,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만족감이라는 게 이거 맨 끝에 있는 이거죠. satisfaction. 요거를 높이기 위해서 성공 기회를 여러분들 성공 기회는 뭐 할 때 하는 거야? 성공 기회라는 게 뭐야? 학교 다닐 때 높이뛰기를 하는데 150을 뛰어야 되는데 150을 처음부터 뛰어야 되면 자꾸 실패감만 느낀단 말이야. 그럼 더 낮게 해줘야 돼. 낮게. 그래서 1m를 넘어. 그러면 성공 기회가 좋지. 그 다음에 110cm.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공 기회를 많이 주면 뭐가 생기는 거야? 만족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지. 이거는 요 C, 컴피던스가 생기지. 요거는 답이 옳지 않은,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관련성 주의 집중 나오죠. 하위 전략으로 하나, 둘, 세 개. 주의 집중의 하위 전략으로 하나, 둘, 세 개. 요거 다 제가 외우라고 했어. 전부 다 세 개씩이야. 얘가 하나, ARCS가 각자가 세 개씩 전략이 있었거든. 그거 외우라고 했었어요. 시험 문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강의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 얘를 물어보는 문제 수준은 안 나올 거다. 어떻게 나오냐? 얘네들 전략이 세 개씩 있다. 요거 세 개씩 있는 거 물어볼 거다라고 강의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등장을 했어요. 요번 시험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학교 다닐 때 자그마한 거지만 뭘 많이 한다? 성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야. 이거 만족감이 아니라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타당도 물어봤다. 아까 전에 신뢰도가 잠깐 등장했죠. 타당도가 등장했습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타당도라고 해요. 재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재고 있느냐, 정확성 있게 재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타당도가 등장을 하죠. 근데 얘하고 얘는 같이 묶어서 기준 타당도와 요건 공부하셨죠. 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 요 두 개. 내용은 말 그대로 그게 내용이 그 내용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는 게 이 교육학 문제지. 그럼 이거는 교육학 문제를 물어봐야 되지. 그게 내용 타당도야, 이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건 교육학이 맞아요. 라고. 근데 여기다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 통계 문제를 내는데 너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야, 이거는 교육학이 아니라 수학 문제 같아.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고. 이건 뭐야? 구인이라는 거 봐. 이 구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물어보고 있느냐. 이 구인이 뭐였죠? 제가 많이 나기잖아. 지능을 물어보고 있을 때 이 지능을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우울증 진단 문제야. 그럼 진짜 우울증 물어보고 있는지 이 구인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구인 타당도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두 개 같이 묶어서 보는데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타당한지 대학 수학능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니까 타당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나왔어.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80점 나왔다고 칩시다. 그냥 대충. 자, 80점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자, 입학 후에 대학의 성적이 어떨까? 이 80점 맞은 애들은, 80점 맞은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여러분들, 80점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 40점짜리가 있어. 누가 더 대학 들어가서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얘가 잘할 것 같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대학 수학능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잘할 것 같잖아. 예측이 가능하지. 이걸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거야. 이걸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공인이라는 타당도는 어떤 선생님이 뭔가 영어 문제를 만들어냈어. 영어 선생님이. 이게 과연 타당도가 있을까 없을까 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토익이라든가 뭐 탭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있죠. 그거랑 비교해서 얼마만큼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공인 타당도라고 하죠. 이거는 현 시점에서 하는 거고 이건 미래 시점 같고 이건 미래 시점이잖아. 어떤 학생이 대학 수학능 점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대학 성적에 잘 받을까?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거야. 요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험 있잖아요. 요 시험. 요 시험에 100점 만점 맞으신 분들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발령이 나면 일을 잘할까 못할까? 뭐 예를 들어서 잘할 것 같죠? 그건 무슨 타당도라고 그래? 그럼 이 시험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야? 예측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엘더퍼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생존관계 성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ERG라고 하잖아. ERG. ERG라고 하죠. Existence, 그 다음에 related, 관계, 그 다음에 성장, 요걸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잖아요. 인간의 욕구는 5단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생리적인 욕구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욕구 있잖아요. 그거를 3단계로 줄여서 간편하게 얘기했던 분이 엘더퍼입니다. 엘더퍼. 자, 엘더퍼는 보수, 돈 많이 주고 근무 조건이 좋으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기 욕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생존 욕구가 있고 성장 욕구가 딱 있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요 욕구, 이죠? existence.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계, 그 다음에 성장이란 말이에요. 돈 많이 주거나 근무 조건이 좋은 거, 요런 거는 어떤 욕구일까?
생존 욕구일까? 성장 욕구일까? 성장이라는 건 그 일 자체에서 오는 어떤 보람, 이런 게 있을 때 성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 많이 주면 가고 돈 적게 주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건 생존의 욕구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 맥그리거 굉장히 유명한 학자잖아요. 인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라고 했죠. 인간은 X라는 인간이 있고 Y라는 인간이 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X는 전통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거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X 이론이고 그 반대가 Y 이론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은 자아실현적인 존재래. 그럼 이런 인간은 아니네? 이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X는 아니란 말이야. 얘 아니면 얘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생존이었기 때문에 답은 딱 나왔죠. 이렇게. 인간은 자아실현적인 존재로 보는 무슨 이런 Y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동기, 잠재력 개발 강조했죠. 왜?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맥그리거다. 맥그리거. 그러니까 지시와 통제가 굳이 필요 없어. 자율적으로 잠재적으로 할 수 있으면 위임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 Y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여러분들 교육감님이라든가 학교장님들은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죠?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너무 또 대단한 인물 나왔다. 애플. 마이클 애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애플 이분도 우리나라에 여러 번 다녀갔었던 분이에요. 약간 교육운동을 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교육운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정부에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서 비판적 교육학이라고 있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 거두의 거두. 이분 밑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대학 교수, 교육사회학 교수가 엄청 많이 됐어요, 이분이. 자, 이분에 대한 교육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밑줄 쫙 그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여기 눈으로 딱 보세요. 학교의 교육 과정이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이분은 갈등론자거든.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학교의 교육 과정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 이거는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지. 이거는 기능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야, 이건. 기능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방식. 이분은 기능주의자가 아니거든. 갈등주의자거든,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 교사의 탈숙련. 숙련이라는 건 뭐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전문성이 굉장히 길러져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게 이상하게 더 단순해진단 말이야. 이걸 탈숙련하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당연히. 이분은. 학교에서 수학, 과학 같은 이런 기술적 지식,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비판도 했지, 이분은. 그 다음에 또 학교 제도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경직된 재생산 이론, 이렇게 자꾸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극복하면 어떨까라고 주장도 했지. 그러니까 이분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마이클 애플이라는 분이다. 이분 교육사회학에서는 이분만 하신 그 영향력을 발휘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진 않았지. 이건 기능주의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이분은 당연히 갈등론자 2억이 해당해. 2억에는 완전히 그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요것도 맞히신 분들이 요번에 수강생 중에 만점자가 나왔더라고요. 당연히 나왔겠지. 자, 콜보그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교육심리학에서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는 콜보그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할 때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거냐?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이라는 건 뭐냐? 이 수영이라는 아이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법은 요거 중요하죠. 요거. 사회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법은. 근데 법이라는 게 반드시 지켜야 되나? 좀 다른 시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자, 정원이라는 법은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면 바꿀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도덕성 발달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하는 건 4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로 이제 이 콜보그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근데 한번 우리가 시사적으로 생각해 봐. 저 건너편에 길 횡단보도 앞에 지금 어떤 분이 쓰러졌어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뛰어가서 구출해줘야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금 빨간불이기 때문에 건너가면 안 돼. 법을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뀔 때까지 안 가요. 근데 만약에 그 번호가 안 바뀌잖아? 빨간불이 안 바뀌면 잘못하면 저 사람이 죽어나가도 갈 수가 없어. 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단계는 4단계밖에 안 돼요. 법과 질서지향이라고 해서 이런 단계도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도덕성 발달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높아야 돼. 그래서 5단계 있죠? 5단계. 5단계 보면 사회적 계약 단계라고 있어요. 법이라는 건 사회적 계약이야. 우리들끼리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요 단계. 정원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보세요. 1번. 자, 수영이는 3단계다. 틀렸죠? 이거 틀렸습니다. 정원이 4단계다. 이거 틀렸죠? 자, 2번. 수영과 정원은 모두 후인습, 모두. 이게 모두라는 건 뭐야? 그러면은 봐. 여러분들 단계를 얘기할 때 인습 이전의 단계가 있고 이게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습 단계가 3단계, 4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습 이후 단계가 5단계, 6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얘가 4단계, 5단계잖아. 여기랑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습이라는 건 내면화가 되고 있느냐. 이건 내면화가 아직 안 된 애들이고 이건 내면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얘는 내면화가 이미 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아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자, 정원이 얘지. 수영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에 맞네. 얘가 더 높은 수준에 있죠. 이건 맞는 겁니다. 수영과 정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의 요 단계는 요거보다 아래 단계예요. 3단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칭찬하면은 그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 행동을 하는 거야. 친구들이 좋으면 그 행동을 한다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나쁜 짓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좋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 착한 소년, 착한 소녀자. 재밌긴 해요. 근데 이 콜버그의 이 이론이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자아이들 대상으로 한 연구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이 또 있어서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법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거 시험 문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 지방자치법.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육감님 밑에 부교육감님이라고 있어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이 주로 앉아요. 물론 이제 전문직 장학관이 앉는 자리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에 교육감이 추천을 해야겠죠,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에요, 내가. 그럼 내가 경기도 교육감이면 내가 추천을 해야겠지. 내가 추천한 사람이 내 밑으로 오는 게 좋겠지. 그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임명한다? 공무원은요, 웬만하면 대통령이 임명이야. 그것도 5급 공무원 이상은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이지 장관이 임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장관이 이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제청이라고 하죠. 제청하면은 국무총리를 거쳐갖고 누가 한다?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부분의 전국에 학교가 한 10,000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학교장들도 대부분 다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자, 교육감의 임기는 몇 년이다? 요건 답이 일단 여기고 4년 맞죠? 중요하다. 교육감의 계속재임 몇 기다? 3기다. 야, 얼마 전에 봤더니 이거 교육감님 엄청나게 오래 하시는 분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냐? 계속재임이 3기잖아. 그럼 봐요. 한 번에 딱 되면은 4년 동안 합니다. 자, 지금부터 딱 4년 근무 딱 했어. 한 번 더 나아가서 당선이 됐어. 그럼 또 할 수 있죠? 한 번 더 나가면 3번이야. 그럼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 못해. 그런데 이런 경우 있지. 2번 8년 근무해서 4년, 8년 근무에 떨어졌어.
집에서 놀고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됐어.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계속 다시 4년 하죠. 또 됐어. 또 4년 하지. 그럼 또 됐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봐. 뭐라고 돼서 계속 재임은 3기 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만약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분이 떨어졌어. 한 번 되고 또 떨어졌어. 그럼 또 되지. 여기서 또 이렇게 3기. 이 3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봤더니 5번째 교육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깜짝 놀라. 어떻게 됐나 했더니 중간에 끊어졌었어.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이어야 돼? 안 돼? 정당 당원은 무조건 후보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은 누가 봐도 아, 이분은 진보적 정당이야. 이분은 누가 봐도 보수적 정당이야. 이게 누가 다 보여. 다 보이지만 1년 동안은 정당 당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 요번에 경기도 교육감 되신 분, 그분은 1년 전만 해도 특정 정당의 정당원이었었어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분이 1년 전에 나왔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시도의회 의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제의, 다시 해달라는 거잖아, 이거. 제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 교육감은 시도의회 제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절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조금 지저분해도 이해하시고요. 자, 갑시다. 다음 문제로. 자, 또 법 문제가 또 나왔네. 초중등교육법. 시험 문제 거의 단골로 나오는 법이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공립 초중등, 어디 사립이 아니라 공립이다. 공립 초중등학교 뭐 학교 회계 별표시. 학교 회계 제가 교재에다가 엄청나게 실어놨어요. 학교 회계가 오늘 유명하니까. 옳지 않은 것은 자, 학교의 장은 학교 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가 맞아요. 학교 회계니까 학교는 학교장이 해야겠지. 자, 시도교육청의 심의, 이 심의라는 거는 심도 있게 의논하라는 얘기야. 학교장이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누가 심의한다? 왜 시도교육청이 심의를 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번에 16개가 됐어요. 전남, 광주가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16개인데 그 교육청에서 우리나라의 학교가 몇 개야? 10,000개가 넘는데 그 10,000개를 심의한다고 시도교육청이?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어디서 심의하죠? 학교 자체적으로 심의해. 그건 뭐라 그래?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하죠. 학원위에서 심의하거든. 이 학원위 구성원이 누구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이 안에는 교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도 있고, 지역사회, 이렇게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의 예산을 확정하는 거지. 어디 무슨 시도교육청이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학교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죠. 돈 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교에 찾아가서 500만 원 팍 내세요. 그게 발전기금이거든. 자, 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 회계 세입에 포함이 되겠지. 아니, 내가 내 모교에 가가지고 500만 원 딱 주고 이걸로 학생들 뭐 이렇게 좀 뭐 하세요. 이건 뭐 학교 회계 세입에 들어가는 거야. 학교 회계 연도는 자, 국가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학교 회계는 어때요?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에 2월 말일이야.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해요. 2월 28일, 29일이 아니야. 왜냐면 매년 달라기 때문에 2월 말일에 끝난다. 요게 맞아요. 왜? 학교가 3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 틀리시는 분은 없을 거야. 왜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 요번에 만점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여기서 지나간 게 없었어, 지금까지. 그 다음에, 자, 이분도 워낙 유명한 분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보울저 진티스. 아, 지긋지긋해. 경제적 재생산 이론 너무 많이 나왔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의 교육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거냐. 자, 연교육 과정 너무 중요하잖아, 이거. 연교육, 이거 주장했던 사람 누구? 이스너, 뭐 제가 발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연교육 과정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고, 그러면 이건 일단 틀린 거야. 그럼 나머지가 다 맞다는 얘기죠. 마르크스 관점에서 교육을 연구해. 왜? 이 사람 갈등론자거든. 기능론자가 아니라 이 사람 갈등론자들이야. 이 사람은 교육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마르크스 관점을 가지고 연구했던 분들이 맞아요. 원래 대부분 그래요.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 자, 여기 봐. 경제적 재생산하면 이야기고, 문화적 재생산하면 누구? 부르디에. 아까 나왔던 부르디에란 말이야. 경제적 재생산 관점에서 교육을 분석한 사람은 보울즈와 진티스고, 문화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누구? 부르디에란 말이야. 그래서 문화자본이 아까 그 사람이 나온 거고, 양쪽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기능론하고 갈등론이 있을 때,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을 때 요즘에 시험 문제 그 나오는 패턴을 보면 얘가 완승이야. 이쪽이 완승이야. 왜 아까 전에 마이클 애플, 뭐 볼즈와 진티스, 브루디에 다 이쪽 라인이야. 이쪽 라인. 이쪽은 지금 누가 있냐면 아까 전에 그 디르켐, 드리븐 이런 분들이거든요. 보면 학교 교육의 기능은 상응 원리, 상응이라고도 하고 이걸 대응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있어.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여기 학교가 있거든. 얘하고 얘가 이렇게 쌤이란 얘기야. 학교도 학생들이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조직이 있고 선생님, 뭐 교장선생님 이렇게 조직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장님 있고 뭐 있고 이렇다는 거지. 노동자가 내가 할 일을 결정을 못해. 학생이 공부할 걸 결정을 못해. 얘랑 얘랑 똑같다는 게. 결국은 뭐냐. 여기서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경제적 재생산이란 말. 자, 이거를 설명했던 이론이 보일즈와 진티스의 경제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워낙 유명했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가 뭔가요? 봤더니 또 법이 나왔어. 학교폭력법. 제가 요건 별도로 아마 강의도 했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학교폭력이요. 학교폭력이란 이거 굉장히 많거든. 근데 명예훼손이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포함이 되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이 돼야 돼요. 이거는. 명예가 훼손됐는데 그것도 학교폭력이지. 자, 이번 보세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서면 사과라는 게 있어요.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에 해당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학생들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때렸어. 그러면 학교폭력 그 대책에 대해서 너 얘한테 서면으로 사과해. 그게 제일 아랫단 게 있다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거 서면 사과 있어요. 학교폭력 중에서 따돌림이라는 게 있어. 참, 따돌림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왕따 있죠, 왕따. 왕따도 학교폭력이야. 더군다나 이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해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모든 행위 있죠. 이런 행위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2명 이상이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학교 폭력이 원래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것만 학교 폭력인지 집에 가다가 저기 동네 그 놀이터에서 만약에 따돌림이 발생해서 그거 학교 폭력이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지네들끼리 집에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밖에서 저기 하천에서 성질 나가지고 뭐라 때리기도 하고 따돌림을 했단 말이야. 그게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 이거지. 학교 밖에서 일어나.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학교 내에서.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하면 정말 지저분한데. 근데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야 학교 내외에서야.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정말 참. 4번 법률상 기준에 따른 경미한 거. 중대한 게 아니라 경미한 겁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피해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의 장이 학교 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예전엔 안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거를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고 해서 이게 생긴 거야. 아니 이런 거 있잖아 보면 째려봤어. 그래서 신고했어 어떤 애가. 그랬더니 학교폭력이 심의위원회 열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너무 작아. 어디 지나가다 잠깐 째려본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야. 피해 학생한테. 야, 이거 네가 좀 조금만 참아줄 수 있니? 했더니 피해 학생하고 그 보호자가 그래, 굳이 아직 심의 개최하기 전이니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학교에 보면 전담기구라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전담기구.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한단 말이야. 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심의위원회 열어줄까? 했더니 그냥 사과만 받고 싶어요. 그럼 피해 학생하고 그 보호자가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학교장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좀 사과 좀 할래? 사과하고 위원회 가자. 이 위원회 어디서 여는 거야? 이거 교육지원청으로 가야 되거든. 이거 교육지원청으로 가야 돼요. 이거 일이 커진다니까. 일이 커지길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육지원청이 딱 보고하면 끝이란 말이야. 자, 이런 제도가 생겼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사실 조금 좀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점 또는 고득점자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저 작년에 보니까 열심히 수강했던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 보내서 만점 받았어요. 아직은 합격자 발표가 안 났는데 좀 올린 게 있어. 제가 그걸 이렇게 좀 카페에다 좀 올려놓긴 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 있는데 역시나 만점을 받았더구만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착실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만큼 보답을 주는 게 교육학 시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해설을 통하고 이제 앞으로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다시 만나기로 하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 카페 아시잖아요. 신박교육연구소 글이 들어오셔서 질문도 하고 제가 답변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됐건 같이 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